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이런 제목 한번 붙여봤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기막히고 코막히는 정략결혼. 도대체 어떤 결혼이었길래 기가 막히고 코막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8세의 정략결혼 얘기를 하려면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샤를이 5살 때 정략결혼 시장에 나왔는데 5살 먹은 꼬마가 자신의 정략결혼을 추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죠. 샤를의 아버지는 루이 11세입니다. 사람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루이 11세의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좀 탐욕스럽게 보입니다. 이 루이 11세는 1475년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4세와 피키니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은 중요한 목적은 10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죠.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100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서로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피키니 조약을 기록한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왕이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탄탄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화가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조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생각되냐면은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은 신뢰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림으로나마 이런 그 외교 장면은 보기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서로 그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자 이제 두 나라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샤를 8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샤를 8세의 정략결혼에 관한 거니까 샤를 8세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8세는 1470년에 태어났고요. 13살 먹던 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28세에 사망했다고 하면은 요즘 나이로 치면은 사실 한번 결혼하기도 어려운 결혼할까 말까한 그런 나이인데 도대체 어떤 결혼을 그렇게 복잡하게 얽혔길래 기막히고 코막히는 정략 결혼이라고 했는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75년에 피키니 조약을 체결했죠. 이때 샤를의 나이 5살입니다. 1470년 출생이니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9살 먹은 샤를과 5살 먹은 샤를과 9살 먹은 엘리자베스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략적인 약혼으로 인해서 두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긴장 관계가 완화됐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부르고뉴 공국의 샤를 공작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르고뉴 공국은 현재로 얘기하면은 베네룩스 지역에 해당해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샤를에게는 아들은 없고 그 딸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 마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딸이 부르고뉴 공국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부귀공 마리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루이 11세는 생각을 합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와 약혼 관계를 지속하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는 보장이 되겠지만은 그거 말고는 따로 얻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부르고뉴의 마리와 결혼을 한다면 마리가 시집 올 때 부르고뉴 공국을 혼수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결혼이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파혼을 하고 마리와 결혼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샤를의 나이는 7살이고 마리는 20살이라는 거예요. 마리 입장에서 20살 먹은 자신이 7살 먹은 꼬마 신랑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마리는 그 프랑스의 그 강압적인 청혼을 거부하고 합스부르크 왕국의 막시밀리안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샤를 8세는 둘 다 놓쳤죠.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는 파혼했으니까 놓쳤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는 합스부르크로 시집을 갔으니까 놓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르고뉴 공국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욕심나기 때문에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과 마리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자 그 마르가리따라고 하는 이름의 그 딸과 약혼을 합니다. 마르가리따가 1480년에 태어났으니까 샤를과는 10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약혼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1488년에 이번에는 브루타뉴 공장령의 프랑스와 2세가 사망을 하는데 프랑스와 2세도 공교롭게 아들은 없고 딸만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타뉴의 안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상속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이 11세는 계산을 합니다. 그 부르고뉴 공국의 그 상속녀인 마리가 낳은 딸 마르가리따와 약혼을 계속하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부르고뉴 공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르가리따에게는 펠리페라고 하는 오빠가 있거든요. 만약에 펠리페가 일찍 사망을 한다면 부르고뉴 공국의 그 상속지는 마르가리따 차지가 될 거지만 펠리페가 사망을 하지 않거나 혹은 펠리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은 마르가리따에게는 상속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나 브루타뉴 공국의 아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마르가리따와 이제 파혼을 하고 다시 브루타뉴 공국의 안과 결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1490년에 이미 브루타뉴 공국의 안은 막시밀리안과 법적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법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대리인들을 시켜가지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결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12살 먹은 안이 아직 뭐 결혼 생활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법적으로만 이제 그 형식을 갖춰놓은 건데 샤를 8세는 그 막시밀리안과 법적인 결혼을 한 안을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해서 결혼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은 1490년에 결혼했다가 1년 뒤인 1491년에 결혼을 무효화하고 할 수 없이 샤를 8세와 결혼을 합니다. 사실 샤를 8세로서는 첫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와 약혼했다가 파혼했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 공국의 마르가리따와 약혼했다가 파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파혼을 거친 후에 실질적인 결혼은 브루타뉴 공국의 안과 처음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브루타뉴 공국은 프랑스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샤를 8세와 막시밀리안 1세의 관계는 어떻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막시밀리안의 딸 마르가리따와 샤를이 약혼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약혼 상태가 유지돼서 결혼을 한다면 막시밀리안은 샤를에게 장인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막시밀리안과 법적인 결혼을 한 안은 장모가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장인의 여자를 샤를이 가로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샤를 8세는 브루타뉴 공국의 안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브루타뉴 공국은 프랑스에 합병된 뒤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프랑스의 동북쪽에 있는 곳이 동북쪽으로 있는 게 부르고뉴 공국이고요. 지금 지도 왼쪽의 지도에서 누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부르고뉴 공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브르타뉴 공국입니다. 아마 그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브르타뉴 공국보다는 부르고뉴 공국이 더 욕심나는 땅이었겠지만 브르타뉴 공국은 확실하게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고 부르고뉴 공국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르고뉴 공국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략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이익 따지고 하는 결혼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샤를 8세는 어떻게 됐는가? 참 파란만장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21살 되던 해에 장인의 여자를 갖다가 빼앗아서 안드 브루타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살 먹던 해에 테니스를 치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21살에 결혼해서 28살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6명의 아이를 낳는데 전부가 다 어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5살을 넘긴 자녀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후계자가 끊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샤를 8세가 죽은 다음에 왕위는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면은 매형한테로 넘어갑니다. 즉 루이 11세의 딸이자 샤를 8세의 누나 와 결혼을 했던 오를레앙 공작 루이 2세가 그 처남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죠. 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뒤가 문제입니다. 자, 루이 12세, 즉 처남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루이 12세는 잔드 프랑스, 이제 그 루이 11세의 딸이자 샤를 8세의 누나거든요. 이 누나와 이혼을 합니다. 사실 루이 12세는 잔드 프랑스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루이 11세의 사위이기 때문에 후계가 끊긴 샤를 8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잔을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면요. 안과 결혼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안은 누구냐면요. 루이 12세에게 있어서 안은 처남댁이에요. 그 샤를 8세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샤를 8세는 루이 12세의 처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처남댁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부인을 버린 겁니다. 정말 정략 결혼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 루이 12세는 처남인 샤를 8세의 부인이었던 안과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의 씁쓸함을 이 사람들이 다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타뉴의 안은 세 번에 걸쳐 결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결혼은 막시밀리안과 법적이지만 12살 먹었을 적에 법적이지만은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안과 막시밀리안의 결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대리자들끼리의 결혼을 표현한 걸로 봅니다. 하여간 첫 번째 결혼은 막시밀리안과 했고요. 두 번째 결혼은 샤를 8세와 했지요. 그 마르가리타와 파혼하면서 브루타뉴 공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샤를 8세는 안과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그 샤를 8세가 죽자 루이 12세가 이혼하면서까지 다시 안과 결혼을 해서 안의 경우에는 3번에 걸친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는 한번 봅시다. 루이 11세의 업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를 루이 11세가 파혼시켰지 않습니까? 그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헨리 7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를 낳죠. 헨리 8세는 그 결혼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거든요. 이웃나라에 강력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엘리자베스가 헨리 8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헨리 7세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라곤의 캐서린을 며느리로 맞죠. 어느 정도 그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싫어하고 견제했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루이 11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위였던 루이 12세가 자신의 딸을 버리고 자신의 며느리였던 안과 결혼했으니까 정말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안이 죽은 다음에 루이 12세는 다시
헨리 7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복잡한 정략 결혼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정략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